제가 어린 시절 고집이 너무 셌어요. 언니 오빠들이 학교 갈 때 우는 걸 보고 갔는데 수업 다 끝나고 와도 울고 있었대요. 예. 그리고 고집이 참 센 애였어요. 그리고 환경은 무척 좋았고요. 정말 좋았어요. 예. 정말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시절인데, 어느 날 9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조금 울음을 멈추고 그런 세월이 저한테 왔었던 것 같아요. 체념하는 거. 그때 제일 처음으로 국가고시란 게 있었어요. 국가고시 제일 첫 해였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 남학생밖에 없어요. 여학생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어디냐고 그랬더니 공과대학 시험 치는 장소래요. 그 교문과에서 4대 부고에, 을지로 3가 있는 4대 부고에 시험 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국어 시간은 뭐 하는 동 만동이고 그 다음부터 내 울면서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4대 부고에 가서 대생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아예 대생을 안 했어요. 그냥 이제는 떨어졌다 생각하고. 근데 국가고시는 발표가 났는데 시험 되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성적 가지고 그 대생을 빼고 그 성적에 필기시험으로 성적이 합격한 거예요. 제가 평생에 D 학점을 하나 받아봤어요. 처음으로. 공부는 안 해도 조금만 해도 그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운보 김기장 선생님의 사훈자 시간이었어요. 예. 그런데도 운보 선생님께서 제 대생을 보시더니 동양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현재 박사님, 저희 이모부님이 월전 선생님한테 쭉 그림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 이모부님이 저를 동양하를 가라고 그러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서양화를 잘해서 피카소하고 견디기도 힘들지만 동양화를 잘하면 피카소하고도 견딜 수 있는 거라고 동양화를 하라고. 그래서 동양화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 당시는 운부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그 다음에 이당 선생님 나오시고 병관식 선생님, 소정 병관식 선생님, 풍곡 성재효 선생님, 소송 김정현 선생님, 그리고 손재영 선생님도 나오셨고요. 서효안 선생님도 나오셨고요. 그리고 김성강 선생님도 나오셨고, 정말 김화경 선생님, 참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전체적으로 정말 유명하다는 분은 다 나오셨어요. 예, 뭐 박고서, 최영님, 그다음에 이병규, 장욱진 쌤도 나오시고요. 어느 평론가가 그걸 좀 교무과에서 뽑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평론가가. 그래서 그걸 제가 뽑아다 드렸더니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냐고. 그러니까 서양화 쪽에서도 이름 있고 유명한 분을 다 모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외부에서도 놀랄 정도로 그 전성기였어요. 수업은요, 그 이당 선생님께서는 책원을 많이 그려주셨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그리시고, 운부 선생님은 비교적 학생들이 그리는 그림을 보셨어요. 그냥 보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저는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어떻게 선생님이 아무도 길을 죽여보신 적이 없었어요. 저뿐 아닐 거예요. 다 조금씩의 그 장점을 발견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그림을 그리게끔 그렇게 수업 방법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보살폈던 것 같아요. 예. 운부 선생님은 체본을 그려주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으셨어요. 그런데 간혹 크로키 같은 걸 해가지고 보여주셨어요. 저희 학교에 학교 교정에 등나무 아래에 큰 나무 그루트기가 테이블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석도륜 선생님이라고 평론가였어요. 그분은 어떤 의미의 아티스트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탑본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 며칠을 했어요. 근데 그 다 둘러서 보고 그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운부 스님도 그걸 보셨어요. 근데 이제 저를 스님께서 부르시더니 석도른 씨한테 배워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라고. 석도른 선생님이 그 작업을 하시면서 저한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 방망이 만드는 거 저는 좁쌀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종이 같은 거 탑본하는 방법. 근데 저는 그 탑본 자체로 하질 않았어요. 그 탑본하는 자체 속에서 그 농담도 내고 그 탑본 같지 않게 하나의 작품성이 있게, 이렇게 꼭 탑본은 탑본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물도 뿌리기도 하고 번지하기도 하고 그런 기법을 쓰면서 이 작업을 갖다가 지금 거의 50년 넘게 해요. 제가 한우물을 갖다가 깊이 판 것 같습니다. 그때 국전에 냈던 작품들은 가르마 시리즈라고 안 했어요. 연륜, 회고, 뭐 이런 별전 이런 식으로 좀 달랐어요. 그 후에 이제 제가 독자적으로, 완전 독자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가르마를 지었어요. 제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그 도움 전혀 없이 독자적으로 이제 작품을 할 때는요, 자연을 많이 이용했어요. 기물보다. 가르마라는 그 명명을 왜 어떻게 했냐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살아갈 길, 우리 옛날 어머님, 할머님, 우리 조상들이 가운데 머리를 이렇게 가르마라는 게 있잖아요. 가르마. 머리 한가운데를 쭉 뻗어나가게 이렇게 가르마를 탔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들이 살아온 길, 살아갈 길을 나타나는 그 추상적인 선이라 그럴까? 저희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 제가 걸어가는 길이, 옛날에는 그 하얀 모래, 뭐 세면 같은 게 없으니까 모래길이죠. 그 신장로라 그러는 게 끝없이 쭉 펼쳐져 있는 그런 신장로를 맨발로 타박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같은 게 참 있었거든요. 그때 이미 가르마가 시작되지 않았나. 재료는요, 목, 색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도 굉장히 골랐었어요. 기물은 별전, 와당, 뭐 막새, 그리고 그리스강 로마에서 그 신전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 난 걸 파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사가지고 와서 하고, 탑본 재료를 차에 싣고 다녔어요. 지금 이 차에도 아마 그 탑본 재료는 항상 싣고 다녔어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던. 한여름에 탑본을 해요. 한여름 바람이라도 조금 있으면 탑본 못 해요. 다 날아가 버리니까. 한여름 땡빛 때 모기하고 전쟁을 하면서 탑본을 해요. 탑본을 한 것들이거든요. 저 뒤에 있는 것들이. 그걸 지금 풀어나면 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는 거죠. 아, 작년에 했던 거 가지고 또 하고 이러지를 않았어요. 해마다 새로운 걸 찾아서 산천을 헤맸어요. 정말 뭐 하나를 가지고 수십 분을 찍어도 그 작품을 가지고 다 다른 작품을 하곤 했죠. 그래서 지금 저걸 쏟아놨고 정말 산을 이룰 제가 한 탑분들을 가지고 설치 미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펼쳐놓고. 저도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몰라요. 저는 화면하고 싸움이에요. 근데 그 화면이 공간으로 보이면요, 제가 훅 날아다니면서 해요. 처음에는 그 화면을 익혀요. 화면이 화선지가 아니고 공간으로 떠오를 때까지. 그래야 그 작품이 숨을 쉬고 공기가 흐르고 움직여요. 제 그림들은 다 움직여요. 술렁술렁 움직여요. 그게 딱 붙어 있지 않아요. 그걸 제가 목표로 했거든요. 조그마한 작품도 그래요. 그게 공간으로 보여야 작품이 돼요.
작가는 그렇게 생각돼요. 자기 자신 극복이에요. 가장 까다로운 눈이 자기 자신이고 자기 내면이고 가장 그러니까 언제나 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작품을 하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 싸움에서 제가 스스로 양보하지를 않았어요. 자신한테. 만들어내고야 말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 아무리 남이 좋다 그러더라도 스스로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항상 제 자신이 어려웠어요. 제 자신하고의 싸움이었어요. 채석회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일제시대 잔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시대 때도 힘들었대요. 그때 그 시대 때도 운부쌤 그 시대 때도 그래서 참 좋은 작가들이 그냥 수묵으로 돌아서 그걸 버린 적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 시대 때도 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꾸준히 그린 사람이 살아남은 거죠.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채색화, 수묵화 이런 걸 따지지 않고 회화성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뭔가 이게 하나의 그 사조라 그러나요? 그게 밀려나서 바꾼다면 그건 지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작업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고 있으면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 같으면 결국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채색화가 친일잔재다 그만두자 그건 아니죠. 그 속에서 버텨낸 사람들이 지금 좋은 작가로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어떤 길을 선택해서 밀고 나가느냐, 긴 세월 밀고 나가는 것 같으면 그런 게 없잖아요. 작품으로 남지. 그래서 채색화, 수묵화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저는 절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제가 국전의 추천을 받고 그때 그 당시에 마지막 선생님이 심사하는 과정 제 그림에 대해서 너무나 칭찬해 줘야 될 분들이 혹평을 하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타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로 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가서 저 자신을 시험해보고 만약에 제가 아니다 싶으면 학교를 그만두고 작가 그만두고 그래서 파리로 가기 전에 전시를 열었어요. 제가 한 작품들을 가지고 제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파리로 갔어요. 김창렬 선생님께서 제가 파리 처음 도착했을 때 그 화랑가를 한번 쭉 소개를 해주셨어요. 강의 왼쪽에서 제일 큰 화랑은 파게티 화랑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제 바캉스가 끝나고 제가 이제 그 보이러 갈 때 김인중 신부님이라고 파리의 작가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 소설가 김채원이가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통역을 해주기 위해서 같이 간 거죠. 그런데 가서 그림을 많이 펼쳐 놨더니 파게티 무슈 파게티라 그래요. 거기서는 파게티가 딱 계단 내려오면서 뭐 한 10분도 넘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내려와서 그림을 한참 다 보고 우리 쪽에서 말을 한마디도 걸기 전에 개인전을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그 해 말로 개인전이 결정된 거예요. 그렇게 파격적으로 1년 안으로. 그래서 그게 하게 됐어요. 그때 그 작품 한국에서 가져간 작품들도 많고요. 파리에서 그린 작품들도 있었고요. 근데 파리에서 그린 작품들은 다 파게티에 남겨두고 왔어요. 반응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한 달 예정으로 했는데 16일인가 더 연장해서 거의 50일에 가까운 46일 그동안 연장해서 했어요. 파게티가 그 오픈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마담 심은 그 공보관장이라고 장덕상 공보관장께 얘기를 하더래요.
마담심은 돈을 따지는 부분 전혀 없는데 자존심을 건드리면 뒤로 바르륵 넘어간다 그러더래요. 그 파게티가 그 다음부터요, 저 자존심을 건드리는 법이 없었어요. 바르륵 하는 저 자존심을 꼭 돌아가실 때까지. 제 성격이 뭐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그걸 하지 않고 좀 많이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림을 보러 오겠다고. 근데 그 그림을 꺼내서 펼치는 순간 눈물이 막 나더라고. 어떻게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지? 내가 작가네. 굉장히 좋은 작가네.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그 그림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매일 와서 위로를 받으면서 조금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 뒤에 작품들이 참 좋거든요. 큰 작품들. 저 자신이 참 여기 와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 큰 작품을 완성하고 난 뒤에 그 마음에 난 참 좋아요. 예. 정말 제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왔을 때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86년도제 문희진흥원에서 했던 전시는요, 제가 제를 감동시킨 그런 작품이었어요. 제가 스스로 저 자신을 극복했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정말 큰 대작으로 그냥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그 전시의 카탈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제 자신이 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 공간사 옆에 건물에 한 층을 빌려가지고 그 층에다가 조그만한 집을 지어가지고 그 침대 넣고 강아지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다른 거 일체가 하고. 그러니까 그림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그림만. 예. 그런데 그 쏟아져 나오는 그림이 정말 저를 감동시키는 거 있죠. 어쨌든 여자가 그때 그 당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그런 그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요. 근데 그때 전시는 제 가슴을 만족시키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제가 저를 위로받을 수 있고 참 저 자신한테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전시였어요. 항상 저 자신이 불만이거든요. 불만. 근데 그건 해냈구나. 그런 전시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이거는 깊이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의식하고 따지고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그 자체가 그냥 내 마음에 드나 그림을 그릴 때 그런 걸 의식에 두고 그리지를 않았어요. 머릿속에 시를 외우면서 그린다든지 아니면 창을 들으면서 그린다든지 듣는 게 아니고 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복잡한 개념을 따지지 않고 뭔가 항상 들어있어요. 시가 들어있든 음악이 들리든 뭔가 따지질 않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결국 그림은 자기 속에 나오는 거고 자기하고의 싸움이고 자기하고의 대화예요. 누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는 참 가장 어려운 게 저 자신이에요. 가장 무서운 것도 저 자신이고. 어느 날 강렬한 색깔을 쓰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두꺼운 그 오칠한 종이도 쓰고 싶고요. 그리고 그 석체가 굉장히 강렬한 색깔이잖아요. 물론 석체만 쓴 게 아니고 같이 혼합했지만 석체도 쓰고 싶고요. 뭔가 강렬한 그런 외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토하내듯이. 그러면서도 또 한없이 서정적인 그림도 그려지더라고요. 딱 해놓고 이걸 하자 저걸 하자 그런 게 없어요. 너무 강렬한 색깔을 쓰고 싶을 때는 썼어요. 써가지고 좀 그렸어요. 아마 절기울 거예요. 뭔가 그냥 토해내고 싶은 그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재미있는 거 있죠. 그리고 또 강렬한 색깔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의미로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기도 하는 것 같고 위로받는 것 같아요.
저는 저 그림으로부터 위로받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결국 참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름답잖아요. 최선을 다하라 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잖아요. 결국은 그림은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이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게 최대의 어려운 점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어떤 세계가 열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자기 내면에서 끌어올리라고. 예.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러고 싶고요. 예. 최선을 다하고 난 후에 오는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고는 하늘에 맡기라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난 뒤는 어떤 결과가 와도 후회를 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은데 그게 없잖아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남의 시선을 보지 말고 자기 내면에서 끌어올리라.